최근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 속에서 미국 정부가 직접 한국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에 대하여 크나큰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군사무기 언론들 역시 대한민국의 핵무장 능력과 다탄두 기술 보유에 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측은 한국의 핵무장 기술 능력을 포함해 현무5 미사일을 통한 다탄두 시험 능력이 고도화되자 그동안의 느긋한 태도와는 다르게 사뭇 대조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의 영원한 주적인 중국의 위협이 더욱 심해졌으며 북한까지 화성 15보다 강력한 더욱 거대한 ICBM 핵미사일을 보유하겠다고 나서자 대한민국 전략사령부의 핵무장에 관한 결정적인 명분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저명한 핵무기 전문가 데이브 크리엣이 한국의 핵무장은 시간 문제라는 보고서를 발표해 미국 정부에게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하여 직접적인 경고를 내린 상황입니다. 그의 발언을 요약하자면 현대 시대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주변국의 전쟁 억제력을 갖출 수 있으며 이것은 핵무기를 사용해서가 아니라 보유만 하고 있더라도 한국의 주변 국가들이 절대로 침범을 못한다는 이야기로 시작해 데이브 크리엣은 북한군의 화성 15호가 한반도 내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역시 핵무장을 위한 명분이 충분하다는 근거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화성 15호가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데이브 크리엣의 공식 평가가 나온 이후로 대한민국은 여전히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 사실은 결국 한국이 핵무기의 피해를 받으면 미국이 뉴욕의 핵공격을 받은 것처럼 적극적으로 한국을 도와줄 수 있냐라는 결정적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물론 아직은 이론적 가정이긴 하지만 미국 전문가들 예상으로는 기존 안보 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북한의 행동으로 인해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안보 구조의 근본 변화가 바뀌고 있고 화성 15호 등 북한군의 핵무기의 중량은 40톤 이상으로 더욱 거대해지고 있는 상황. 동시에 서울을 핵 공격하겠다고 위협해도 미군의 지원은 저지되어 한국에서 반격을 못하고 주춤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탄두 핵무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핵무장국에 들어설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과거 미국의 저명한 핵군 축학자 찰스 퍼거슨에 의해서 그 실상이 모두 공개됐습니다. 찰스 퍼거슨에 따르면 한국의 핵무장 잠재력은 가히 충격적이다. 대한민국에 위치한 가압 중수로형 원자로에서 그동안 추출해 쌓아놓은 것들을 리사이클하면 핵무기급 플루토늄 26톤을 얻을 수 있다. 이는 핵무기 4,330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고 현재 한국 원자로에서는 매년 핵무기 416개를 만들 수 있는 2.5톤의 중무기급의 플루토늄이 생산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이라도 한국이 결심만 하면 단순하고 속도가 빠른 제철 시설을 6개월 내에 완공할 수 있고 수준 높은 한국의 핵처리 기술을 활용한다면 초고속 전자, 기폭 장치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슈퍼컴퓨터 기술을 이용하면 핵분열탄이나 증폭탄, 수소폭탄 실험은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한국의 경제 규모나 핵산업에서의 국제협력 그리고 핵 확산 방지에 대한 그동안의 국제 기여를 감안하면 한국이 핵 확산 방지 조약 NPT 국익 조항을 이용해 NPT에서 탈퇴하고 핵 개발을 감행하면 국제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북한, 중국 전역을 겨냥하는 대형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여건을 갖추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핵무기를 탑재할 한국의 현무5 미사일은 적어도 사거리 7,000km, 여러 개의 탄두를 장착한 다탄두 핵미사일이 예상됩니다. 여기다가 로켓 엔진 기술로는 300톤급 이상의 엄청난 추력을 갖춘 KSLV 한국산 로켓 엔진을 획득했으며 이 정도 수준은 2000년대 이래로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가능했던 놀라운 수준의 무기 개발 속도입니다. 현무5 미사일은 마하 10 이상으로 낙하 비행을 하면서도 요격 미사일 회피 기동 시스템을 탑재해 요격이 불가능한 괴물 미사일을 만드는 게 한국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14톤의 탄두가 마하 10에서 충돌하는 파괴력도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추가 개량을 거듭해 30톤의 탄두 중량을 가진 현무미사일의 낙하 지점의 목표 도시는 말 그대로 지옥이 됩니다. 이미 한국은 이러한 급작스러운 변화를 대비하고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미사일 개발을 위한 국방 예산 투자를 통해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개발 등 기존 강대국들의 전유물이었던 대전략 핵심 무기들을 차례대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사거리까지 받쳐주니 전 세계 어디든 한국군 미사일의 타격 범위에 들어오게 됩니다. 한국군과 한국 정부도 SLBM을 탑재한 핵잠수함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현무5 미사일 개발과 병행의 미사일 초강대국으로 거듭날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건도 모두 갖추게 되었습니다. 현재 가장 한국을 두려워하는 중국 언론에서 긴급하게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한국은 사거리 7,000km 이상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현무5 미사일 계획은 한국의 자주국방의 발목을 잡았던 안보 족쇄를 완전히 끊는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에 의해 한국 역시 핵무장 대열에 완벽하게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과의 동맹은 동북아의 혼란 속에 미국이 동맹으로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구도였지만 그 신뢰가 깨지면 가장 먼저 비열한 일본이 미국의 뒤통수를 치고 움직일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은 중국의 군사적 능력과 미국의 감시 속에서 기회를 엿보고 제국주의를 실현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도카이 지역에 핵재처리 시설과 농축 시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실 텐데요. 과거 후쿠시마 사태에서도 원자력을 포기하지 않았다가 일본 열도 전체가 방사능에 물들은 것도 일본은 절대로 핵무기에 관한 욕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주변국들은 자국의 안위를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국방은 동맹국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핵무기 보유를 결정하면 미국의 정치학계에서 지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을 비상사태로 적용한다면 한국이 핵 확산 방지 조약에서 발표하는 것도 국제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미국의 핵심 정책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워싱턴가에서 한국은 자체적으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냐는 도발적인 질문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다트머스 대학의 데리 프레스 교수는 워싱턴 포스트에 이 같은 제목의 공동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이들은 한미 동맹이 지정학적 역학관계에 의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를 구할 유일한 방법은 많은 미국인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방향, 즉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미국 본토가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한국이 미국의 국방을 의존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신뢰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 초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유럽 회원국도 비슷한 신뢰의 문제에 직면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 시 핵확산 금지조약 NPT를 탈퇴할 수 있다는 10조를 근거로 한국의 핵 보유는 합법적이고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북한의 행동에 대한 비례적 대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자체 핵무기 보유를 결정한다면 미국은 소중한 동맹 한국에게 정치적 지지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을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을 위한 현무5 개발 완료 소식과 함께 또다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방부가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 국방력을 책임지기 위해 국민들에게 웅장한 자태를 드러낸 현무5입니다. 한국형 삼축 체계의 핵심이자 중심인 현무 미사일은 이른바 군의 비밀병기로 그동안 추측들이 난무했는데요. 비록 핵무기는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현무 미사일이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화력을 자랑하는 한국형 탄도미사일은 현실적인 이유로 핵 개발이 불가능한 대한민국이 적국의 핵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미사일 집착이 무서울 정도인데요. 우리 군은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할 계획인데 연간 70여 발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분량을 뽑아낼 예정입니다. 주변국 입장에서는 여간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이 보유한 미사일의 숫자를 생각하면 과하다 싶은 정도로 많은 물량인데요. 흔히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보유한 재래식 전력이 얼마나 강력하든 핵무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정작 전문가들은 오히려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대한민국의 경우에 한정해서 재래식 미사일 전력이 핵무기보다 우위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렇게 당장 핵무기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위험 부담이 큰 무기입니다. 이미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건 핵무기뿐이라는 공식이 세워져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핵무기는 정찰 위성으로부터 집중적인 감시를 받기 때문에 발사 징후가 보이면 즉각 맞대응에 나서기 때문에 사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핵무기를 사용하면 전쟁을 끝낼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 자신들도 핵보복을 받으리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언제든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는 걸 정치적으로 활용해 국제사회를 협박하고 있을 뿐인데요. 이른바 3차 핵시대의 초입이라고 불리는 현재는 방산무기의 고도화로 비핵 정밀 타격이나 인공지능 등의 기술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와 달리 핵을 찾아내는 일도 이를 무력화시키는 일도 더 쉬워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시에 여러 개를 터뜨릴 경우 핵폭탄 못지않은 폭발력을 발휘하는 현무5는 더욱 효과적인 무기 체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현무5를 개발한 이유와 현무6에 대한 새로운 소식까지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형 삼축 체계는 적국이 대량 살상 무기, 이를테면 핵미사일 등을 발사하려고 시도할 때 먼저 그 징후를 탐지하고 선제 타격을 가하는 킬체인이 실패했을 때 날아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이후 도발 원점을 완전히 박살낼 요량으로 적극적인 공격을 퍼붓는 대량 응징 보복 KMPR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무5는 이 중에서도 KMPR 단계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킬체인과 KAMD가 방어적 성격이 강하다면 KMPR은 공격적 성격이 강합니다. 현무5가 긴 사거리를 포기하고 탄두 증가, 즉 고위력에 집중한 것도 적국 지도부가 모여있는 주요 군사시설을 단 한 발로도 초토화할 수 있는 압도적인 화력을 보유하기 위해서인데요. KMPR이 발동되었다는 건 사실상 전면전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과 다를 게 없기 때문에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해선 단시간에 적의 도발 의지를 완전히 상실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북한만 봐도 대부분의 주요 군사시설이 지하 벙커나 갱도에 숨어 있다 보니 어지간한 위력으로는 흠집조차 낼 수 없습니다. 심지어 만에 하나 미국이 핵미사일 보복을 하더라도 지하 갱도에 숨어 있는 북한 수뇌부와 핵심 시설들은 큰 피해를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핵미사일은 특정 목표물이나 지역이 아니라 광범위한 지역에 타격을 입히는 게 목적이라 일반적으로 지표면이 아닌 일정 고도 이상 상공에서 폭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문제는 한반도의 지질이 대부분 암석류 중 가장 경도가 높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정도 폭발력으로는 지하까지 충격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북한은 국민들에게 쌀밥 한 그릇도 제대로 제공하지는 않지만 국민들을 착취해 화강암을 뚫고 지하 갱도를 만드는 데 도같은 집단인데요. 북한 전역에 골고루 펼쳐져 있는 화강암 지반 속 깊숙한 지하 갱도에 미사일 사일로를 만들어두면 설사 핵미사일 보복을 맞더라도 2차, 3차 대응을 가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호 확증 파괴의 균형 속에서 북한만의 독보적인 위치를 선점한 것입니다. 물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 되겠지만 애초에 북한 지도부는 민간 피해 따위는 염두에 두지 않는 족속들입니다. 그러나 현무5가 전력화에 돌입하면서 이제는 사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흔히들 대한미사일 같은 화려한 무기체계를 좋아하지만 정작 전투 함정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체계는 어뢰입니다. 대한미사일은 보통 몇 발쯤이야 피격되더라도 함정 자체의 방어력으로 버텨낼 수 있지만 어뢰가 수중에서 폭발의 버블 제트를 일으키면 배수량 1만 톤이 넘는 거함도 단 한 발에 두 동강 날 수 있습니다. 어뢰가 수중에 폭발하면서 주변의 바닷물이 기화되고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발생한 급격한 압력 차이가 상상 이상의 충격파를 만들어내기 때문인데요. 현무5는 일반적으로 폭발하는 미사일과는 다르게 폭발 시 상상 이상의 강한 충격파를 발생시킵니다. 현무5가 지하 시설물을 파괴하는 원리도 이 충격파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지하 시설물을 파괴하는 것도 이런 충격파를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미사일이 지면에 닿으면 내부 폭탄이 폭발하면서 엄청난 중량이 땅속으로 뚫고 들어가 충격파를 일으키고 단 한 발로도 폭탄 수백 발의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게다가 최대 1000km까지 상승한 뒤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내리꽂히기 때문에 순식간에 땅속 깊숙이 박힌 뒤 그 상태에서 폭발이 발생하므로 효율은 극대화되는데요. 따라서 동시에 여러 개를 터뜨릴 경우 핵폭탄 못지않은 폭발력을 발휘하는 현무5는 더욱 효과적인 무기 체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대한민국은 현무5의 양산 결정과 함께 벌써 현무6의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현무6는 미사일의 공중 자세 제어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단 외형적으로는 현무5와 크게 다른 점은 없어서 전문가들은 현무5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성능 개량에 치중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무5와 차이점이 있다면 2단 연료통이 길어져서 전체 길이가 약간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ONN이라는 연구기관에서 플래닛 랩스, 미국 민간위성 기업이 촬영한 국방과학연구소 실험장 위성사진을 판독해본 결과 무려 길이만 20m나 되는 이동식 발사 차량이 포착되었는데요. 이는 북한의 화성 13과 동일한 규모이며 사거리 역시 IRBM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사거리 3000km라고 가정할 시 일본 열도 전역과 중국 주요 대도시들이 사정권 안에 들어옵니다. 한국은 비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활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국의 전략적 고가치 목표물 위주로 타격하기 위해 탄두 중량과 관통력을 향상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합동 화력함까지 더해진다면 대한민국의 화력 투사 수단은 핵 이상의 가치를 지니게 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핵이란 가장 강력한 무기를 만들고는 사용하지도 못할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하나의 새로운 무기 체계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한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를 둘러싼 상황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전투기 개발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핵심 항전 장비와 레이더 기술을 해외에 의존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KF-21의 핵심 장비 가운데 하나인 A4 레이더는 이미 국내 기술로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 단계에 들어갔으며 한화 시스템은 KF-21용 A4 레이더 양산 1호기를 출고한 데 이어 실제 전투기 탑재를 위한 생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더는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 시스템이 개발해온 장비로 약 1000개 수준의 송수신 모듈을 이용해 공중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지상과 해상 표적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성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부터는 KF-21 A4 레이더의 공대지와 공대의 모드 성능 검증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28년 말까지 관련 시험을 진행하면서 KF-21이 공중전만 수행하는 전투기가 아니라 지상과 해상까지 동시에 감시하고 공격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로 발전할 수 있도록 레이더 성능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KF-21의 경쟁력이 단순히 전투기 기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투기의 실제 전투 능력은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 임무 컴퓨터, 무장, 데이터 링크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요. 한국은 KF-21 개발을 통해 바로 이 통합 능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KF-21의 양산과 전력화가 실제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초도 양산기를 생산했고 2026년 3월에는 초도 양산 KF-21이 공군에 인도됐습니다. 공군 전력화는 9월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KF-21은 이제 개발 중인 시제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 공군의 전투력을 구성하는 전투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생산 계획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추가 KF-21 생산 계약을 체결했고 한화의 어로스페이스 역시 KF-21에 탑재되는 F414 엔진 추가 생산 계약을 확보했습니다. 현재까지의 계약을 종합하면 한국은 KF-21을 단순히 소량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본격적인 양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KF-21의 미래 성능 개량도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운용을 시작하는 초기형 KF-21은 공중전 능력을 중심으로 전력화되지만 이후 블록 업그레이드를 통해 공대지와 공대의 임무 능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에는 KF-21 A4 레이더의 공대지 공대의 성능 검증이 시작됐고 국내 방산업계에서도 KF-21에 탑재할 차세대 공대공 및 공대지 공대함 무장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KF-21이 앞으로 단순한 제공 전투기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다목적 전투기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인도네시아와의 관계 역시 과거와는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KF-21 공동개발 과정에서 인도네시아는 당초 개발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대신 기술 자료와 시제기를 확보하는 구조로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분담금 지급 문제가 장기간 이어졌고 결국 2025년 양국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당초 약 1조 7천억 원에서 6천억 원 수준으로 낮추는 데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후 들어서는 인도네시아의 사업 참여 자체가 사실상 기대했던 수준의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정리되는 흐름으로 이어졌고 공동개발 과정에서 얻을 수 있었던 핵심 기술 접근이나 산업적 이익 측면에서도 아쉬움이 남는 결과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초기 기대와 달리 KF-21 사업에서 뚜렷한 기술적 산업적 성과를 확보하지 못한 채 프로젝트의 중심에서 점차 멀어졌고 결과적으로 이번 사업 참여가 장기적으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양국은 협의된 조건에 따라 KF-21 시제기 한 대 인도 등 최소한의 정리된 형태로 사업 관계를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정리됐습니다. 이제 상황을 과거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처음 KF-21 사업이 시작됐을 때만 해도 한국이 전투기의 핵심 레이더와 항전 장비를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A사 레이더를 자체 개발했고 실제 비행 시험을 거쳐 양산까지 진행했습니다. 한화시스템에 따르면 국산 A사 레이더는 국내외에서 200소티 이상의 비행 시험을 거치며 성능을 검증했고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뒤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더 나아가 이 기술은 KF-21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한화시스템은 KF-21과 함께 운용할 무인 편대기용 A사 레이더 개발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냉식 냉각 기술과 소형 경량화된 송수신 블록을 적용해 무인기뿐만 아니라 경전투기급 항공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술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레이더 하나를 국산화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전투기 개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가운데 하나는 각각의 장비를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장비들을 하나의 전투체계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레이더가 표적을 발견하고 임무 컴퓨터가 정보를 처리하고 전자전 장비가 위협을 분석하고 데이터 링크를 통해 다른 전투기와 정보를 공유한 뒤 최종적으로 무장까지 연결해야 실제 전투력이 만들어집니다. KF-21 사업을 통해 한국은 바로 이 통합 능력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A사 레이더 기술을 국내에서 확보했다는 점은 앞으로의 성능 개량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해외 업체의 승인을 받아야만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구조와 국내에서 핵심 장비를 직접 개발하고 있는 구조는 장기적인 업그레이드 속도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KF-21이 현재 완전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초기형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완전한 내부 무장창을 포함한 차세대 스텔스형 개발은 향후 블록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지금 중요한 것은 KF-21이 당장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는 식으로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개발된 기체를 기반으로 레이더와 무장, 전자전, 소프트웨어를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국내 개발 기반을 갖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한국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했는지가 드러납니다. 만약 한국이 자체 전투기 개발을 포기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외국 전투기만 도입했다면 A사 레이더를 비롯한 핵심 항전 장비와 전투체계 통합 능력을 지금처럼 빠르게 축적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한국은 KF-21이라는 독자 기체를 선택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이 전투기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KF-21은 더 이상 미래의 계획만을 이야기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초도 양산기가 공군에 인도됐고 실제 전력화가 시작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A사 레이더는 양산되고 있으며 공대지와 공대의 성능 검증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추가 생산 계약까지 이어지면서 생산 체계 역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 과정에서 여러 차례 난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국은 그 과정에서도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 역량을 계속 축적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한국이 인도네시아의 사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KF-21의 생산과 성능 개량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KF-21의 가장 큰 의미는 단순히 국산 전투기 한 기종을 만들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레이더를 개발하고 항전 장비를 통합하고 무장을 연동하고 소프트웨어를 발전시키며 실제 양산과 전력화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전투기 개발 생태계를 대한민국 스스로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KF-21이 공군에 본격적으로 배치되기 시작하면 실전 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성능 개량이 이어질 것이고 A사 레이더 역시 공중전 중심의 능력을 넘어 지상과 해상 표적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결국 한국이 KF-21을 선택한 것은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를 하나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독자적인 항공우주 기술과 전투체계 개발 능력을 이어가기 위한 장기적인 선택이었고, 현재 그 선택의 결과가 실제 양산기와 국산 A사 레이더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외국 전투기를 구매하는 국가에서 벗어나 직접 전투기를 설계하고 생산하며 그 전투기의 핵심 레이더와 항전 장비까지 자체적으로 발전시키는 국가로 한 단계 더 올라서고 있습니다.